여러분, 베트남 다낭 공항을 빠져나와 도로에서 한국 승용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트남은 일본차와 중국 전기차가 도로를 온통 뒤덮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세안 전체 시장에서 한국 승용차 점유율은 고작 4% 수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승용차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밀려났는데 대형 관광버스 시장은 현대차가 압도적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중국 버스가 훨씬 싼데도 베트남 기사들은 결국 현대차만 고집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베트남 기사들은 한국 버스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건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한국 승용차는 사라지고 현대버스는 어떻게 시장을 집어삼켰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시장을 살펴볼게요. 2025년 상반기 싱가포르에 신차 판매 1위 브랜드가 BYD가 됐어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도요타가 중국 전기차 브랜드한테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줬거든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소득이 가장 높고 글로벌 트렌드를 가장 예민하게 흡수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꺾였는지 정확히 가리켜주고 있어요. 태국으로 넘어가면 더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93%를 중국 브랜드들이 쓸어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아예 신차 판매 1위부터 4위가 전부 중국 브랜드입니다. 아세안에서 자동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베트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국 전기차 브랜드 빈페스트가 2025년 상반기에 점유율 26.6%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현대와 기아를 합쳐도 일본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이 그림만 보면 동남아 자동차 전쟁은 일본 대 중국 혹은 자국 브랜드까지 낀 싸움이에요. 한국차는 그 싸움에서 존재감이 조용히 지워졌죠. 근데요,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하롱베이에서 하노이로 달리는 대형 버스들 있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47인승 승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요. 그 핸들 가운데 박힌 로고 한번 확인해 보신 분 있으세요? 모두 현대자동차입니다. 한 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트랑이든 무이네든 호치민이든 어디서 타든 거의 다 같은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라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대형 관광버스 시장의 대부분을 이 모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럭셔리 의전용부터 대중 노선버스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이 이름으로 베트남 전역을 덮고 있어요. 승용차 전쟁에선 지워진 한국이 버스 시장은 완전히 독점해버린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도로 위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생겨난 걸까요? 먼저 승용차 시장에서 한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참혹한 전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기아 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판 신차가 세대입니다. 한 달 동안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고작 세대라니요. 연간 100만 대 이상이 팔리는 나라에서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의 브랜드가 31일 동안 겨우 세대를 팔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일본이 이 지역에 60년 넘게 깔아온 거대한 뿌리부터 봐야 합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수십 년 전부터 동남아 곳곳에 대리점을 열고 전국의 정비소를 연결하고 부품 창고를 촘촘히 깔았어요. 세대가 지나자 아버지가 타던 도요타를 아들이 샀고 그 아들 차를 수리하던 정비사가 손자 차도 맡았습니다.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된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아세안 일본차 점유율 70%라는 견고한 장벽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거든요. 한국차는 이 벽을 오랫동안 두드렸습니다. 품질로 승부했고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어느 정도 통하는 시장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전기차를 들고 오면서 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BYD가 처음 동남아에 밀어넣은 전기차는 비슷한 크기의 일본 가솔린 모델보다 30%에서 50% 가까이 쌌거든요.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서비스망도 빈약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일단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고 나서 타보니 나쁘지 않아서 입소문이 퍼졌고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의 75.8%를 중국 브랜드가 싹쓸이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일본은 하이브리드로 버텼어요. 오랫동안 이 전략이 먹혔지만 소비자들이 순수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 버리니 대응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2023년 70%였던 점유율이 최근 59%까지 곤두박질 친 게 그 결과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틈이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일본이 쌓아올린 신뢰 생태계를 단기간에 허물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중국 전기차처럼 가격표를 반으로 찢어버릴 수도 없었거든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와 기아를 합쳐도 일본차 판매량의 43%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샌드위치 구조가 만들어낸 처참한 성적표예요. 그런데 이 처참한 싸움이 펼쳐지는 동안 베트남 도로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같은 브랜드가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베트남에서 관광버스 사업을 하려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중고 일본 버스를 들여오거나 값싼 중국 버스를 사거나 아니면 현대 유니버스를 사거나. 베트남 버스 업계에서 이 선택지는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들 거의 전부가 세 번째를 고르거든요. 현대차는 베트남 버스 시장에 완제품만 툭 던지는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장을 두 파트너로 나눠서 위아래를 동시에 묶어버렸습니다. 대중적인 노선 버스 쪽은 타코 그룹과 손을 잡았어요. 베트남 최대 자동차 유통 그룹이자 전국에 정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럭셔리 의전용이나 프리미엄 관광버스 쪽은 탄콩 그룹을 붙였습니다. 현지에서 현대 차량을 직접 조립 생산하는 파트너죠. 이 구조가 절묘한 건 시장의 위아래를 동시에 막아버린다는 점이에요. 프리미엄 관광버스를 원하면 탄콩이 현지 조립한 현대 유니버스 프레스티지로 가면 됩니다. 가성비 있는 노선버스가 필요하면 타코 유통망을 타면 되거든요. 한국 직수입 완제품, 현지 라이선스 조립, 중고차 수출까지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쳐놓은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들어오든 유니버스에 닿게 만든 그물이죠. 차량 스펙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엔진은 12742cc 용량의 뉴 파워텍 엔진이에요. 최대 출력이 440마력에 달합니다. 짐을 꽉 채우고 승객 47명을 태운 채 베트남 산악 도로를 달리기 위한 설계거든요. 단순히 크고 강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험한 지형과 기후를 처음부터 전제에 깔고 만든 심장이에요. 경쟁사들은 대부분 완제품을 팔고 나면 그만이었어요. 현지 파트너 없이 수출 채널 하나만 열어놓고 팔리면 손을 털어버리는 방식이었거든요. 베트남에서 버스는 한 번 사면 5년, 10년 넘게 굴려야 하는 물건입니다. 팔고 나서 사라지는 브랜드를 믿고 수천만 원짜리 결정을 내릴 운수업체는 없어요. 현대는 달랐습니다. 차를 팔 때 부품 수급 체계를 함께 깔았고 정비 네트워크를 파트너를 통해 전국에 연결했어요. 버스가 고장나도 당장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유니버스를 선택하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시장이 이 구조에 적응하자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차가 많이 깔리니까 유니버스를 다룰 수 있는 정비 인력이 늘어났고 고칠 사람이 많아지니까 업체들은 더 믿고 샀거든요. 나중에는 버스 기사를 고용하면 유니버스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일본이 승용차에서 만든 생태계를 버스 시장에서는 현대가 먼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치밀한 그물이 95%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점적인 지배 구조가 처음부터 순탄하게 굴러간 건 아니었어요. 중국이 이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중국 버스가 베트남에 들어올 때 가격표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에 거래되던 가격보다 60에서 70% 더 쌌거든요. 현대 유니버스 한 대 살 돈이면 중국 버스를 거의 2대 가까이 살 수 있는 파격적인 가격이었어요. 한 대로 돈 벌어 두 번째를 사는 것보다 처음부터 2대로 시작하는 게 빠르잖아요. 베트남 운수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처음에는 꽤 팔렸습니다. 근데 베트남에는 하이반 고개가 있어요. 다낭에서 후에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험악한 산악 도로거든요. 해발 500m가 넘는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갑니다. 경사가 급하고 커브가 많아서 기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구간이에요. 왕복 차선도 제대로 없고 가드레일이 듬성듬성 서 있는 그 길을 짐 꽉 채운 버스로 아슬아슬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기사라도 핸들을 꽉 쥐고 식은땀을 흘리는 곳이죠. 중국 버스들이 바로 이 고개에서 치명적인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면 엄청난 열이 쌓이게 됩니다. 이걸 버텨줄 보조 제동 장치가 없는 버스는 고개 중간에서 제동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몇몇 차는 결국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체 결함까지 터졌습니다. 베트남은 연중 고온 다습한 기후를 띱니다. 이 끈적한 조건을 버티도록 설계되지 않은 중국 차체는 빠르게 부식이 올라왔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뼈대인 프레임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장 부품을 교체하려고 해도 베트남 현지에 재고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올 때까지 버스는 차고지에서 하염없이 멈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를 기다리는 사이에 차 한 대가 한 달 넘게 노는 비참한 경우도 생겼죠. 평지에서 타는 자전거라면 싼 게 최고예요. 잔고장이 나도 끌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낭떠러지 옆 내리막에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브레이크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중국 버스가 부딪힌 건 한국 버스가 아니었어요. 베트남에 거친 하이반 고개 그 자체였습니다. 버스가 멈춰있는 날이 늘어나자 운수업체들이 다급하게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싸게 샀는데 수리비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운행을 못한 날만큼 수익이 텅텅 비었거든요. 처음 살 때 아낀 돈이 그렇게 조금씩 다 새어나간 거예요. 결국 중국 버스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고개를 매일 넘어야 하는 한국 버스는 어떻게 기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냈을까요? 현대차 아니면 운전대를 안 잡겠다는 선언이 쏟아진 진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버스들이 퇴장하고 나서 기사들 사이에 한 가지 기준이 생겼습니다. 차를 보기 전에 먼저 묻는 말이에요. 리타더 달렸어요? 현대 유니버스에는 리타더가 달려 있습니다. 내리막에서 주 브레이크에 쌓이는 열 부하를 분산시켜 과열이 오기 전에 속도를 잡아주는 보조 제동 장치예요. 기사가 발을 페달에서 완전히 떼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감각이 오거든요. 고개 중간에서 식은땀 흘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긴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현대차 아니면 운전대를 안 잡겠다는 기사들이 생겨난 게 브랜드 충성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차가 그 고개에서 자기 목숨을 지켜줬다는 걸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감각을 알고 나면 다른 차로 갈아탈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리타더가 달린 버스를 한번 타고 나면 기사들은 같은 차고지 동료들에게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 고개를 내려오면서 페달이 어떻게 달랐는지, 제동이 어떻게 버텨줬는지를요. 베트남 버스 업계에서 광고 없이 퍼진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숙련된 기사일수록 유니버스가 있는 업체를 찾아다녔고, 업체 사장들은 좋은 기사를 붙잡으려면 어떤 차를 사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버스를 사는 사람은 업체 사장인데 그 결정을 실질적으로 쥔 건 핸들을 잡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베트남은 연중 고온 다습합니다. 일반 도장 방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습기가 틈새를 파고들어요. 겉은 멀쩡한데 프레임 안쪽부터 부식이 올라오면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유니버스는 전기장을 이용해 도료를 차체 구석까지 스며들게 만드는 특수 방청 공법을 씁니다. 용접 부위, 접합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프레임 안쪽까지 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을 미리 막아두는 거예요. 베트남의 열기와 습기 속에서 수년을 굴려도 차체가 버텨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기후에서 수년을 굴렸을 때 중고 유니버스가 제값을 받는 이유도 여기서 나와요. 운전석 설계도 짚어봐야 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굽은 산악 도로를 달리는 기사한테 운전석은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니버스 운전석에는 다방향으로 조절되는 압축 공기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노면 충격을 공기가 흡수해줘서 장거리 운행 후에도 허리와 등에 쌓이는 피로가 달라집니다. 실내 공기질을 감지하는 이산화탄소 센서와 좌석마다 따로 작동하는 개별 에어컨까지. 승객 50명 가까이 탄 버스가 2시간 넘게 달려도 앞뒤 자리 온도 불만이 안 나오는 이유거든요. 기사가 편안할수록 안전하게 운전하고 승객이 쾌적할수록 여행사는 그 버스를 다시 고른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만든 설계입니다. 리타더가 기사의 신뢰를 얻었고 방청도장이 운수업체의 장부를 지켰고 운전석 설계가 기사의 몸을 살렸어요. 이 세 가지가 쌓이면서 현대 유니버스는 베트남에서 단순한 버스 이상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 차를 무엇이라 부르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관광버스를 구매한다는 건 보통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투자하는 큰 결정입니다.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쥐고 있는 기사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은행 대출에 기댑니다. 이때 은행이 가장 먼저 따지는 건 담보 가치예요. 이 차가 5년, 10년 뒤에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그 잔존 가치가 높아야 대출 조건도 유리해지거든요. 현대 유니버스의 잔존 가치 평가는 다른 버스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몇 년을 굴려도 중고 시세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거든요. 수리비는 적게 들고 고장으로 세워두는 날은 드물고 시장에 찾는 사람은 늘 많으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이만큼 믿음직한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유니버스를 살 때는 다른 브랜드보다 대출 이자나 한도가 더 유리하게 책정되곤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사들 사이에서 기막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부동산이에요. 한국에서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잖아요. 팔아도 원금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담보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베트남에서 현대 유니버스가 딱 그 역할을 합니다. 매일 굴리면 운임 수익이 들어오고 중고로 팔아도 제값을 받으며 은행에선 이 차를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내주거든요.
소모품이 아니라 그야말로 굴러다니는 자산인 겁니다. 운수업체 사장들의 셈법도 명확합니다. 처음 살 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현대차를 샀어도 5년 뒤에 중고로 팔 때 그 차이가 고스란히 메워지거든요. 반면 싸게 샀다가 수리비 왕창 깨지고 운행 못한 휴차 손실까지 합치면 총 비용은 한국버스를 훌쩍 뛰어넘기 일쑤였어요. 가격이 싼 게 유리한 게 아니라 고장 없이 끝까지 버티는 차가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승객 경험까지 얹어지면 선순환은 더 강력해집니다. 다낭에서 후에로 가는 2시간 반을 편안하게 보내고 도착한 승객은 다음 여행에도 같은 여행사를 찾거든요. 여행사는 그 버스를 다시 고르고요. 쾌적한 버스가 여행사의 평점을 올리고 그 평점이 다시 버스 발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보면 이 독점이 단순히 좋은 제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품질이 신뢰가 됐고, 신뢰가 자산 가치가 됐고, 자산 가치가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누군가 이 판에 새로 들어오려면 좋은 버스 한 대를 갖다 놓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현대를 중심으로 연결된 기사, 정비사, 은행, 여행사 전체를 동시에 설득해야 해요. 그게 진입 장벽이에요. 물론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이 생태계도 결국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거든요. 전기버스로 판이 바뀌면 지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5년 상반기 아세안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2% 뛰었습니다. 한 해 만에 2배. 이 속도가 승용차에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동남아 각국 정부가 대중교통 전기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관광버스와 노선버스 시장에도 같은 전환 압박이 시작됐거든요. 베트남 운수업계 안에서도 전기버스 전환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상용차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어요. 내연기관 시절의 그 약점들이 전기버스에서는 구조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전기버스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생 제동 방식을 쓰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디스크에 열이 쌓이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어요. 속도를 줄이며 발생하는 에너지를 열로 버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다시 가져오는 방식이거든요. 하이반 고개를 내려가면서 브레이크가 버텨주지 못해 쫓겨났던 그 문제가 전기버스에서는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버스의 결정적 강점이었던 리타더의 비교 우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버스에서 휘두르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에요. 배터리 공급망 자체를 통째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핵심 광물 정제부터 셀 생산, 팩 조립까지의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해 놓은 거대 기업들이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CATL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를 넘게 쥐고 있고 BYD는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원가를 바닥까지 낮추는 구조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중국 정부의 전략이에요. 자국 전기버스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며 생산 보조금과 수출 금융 지원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내연기관 시절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쳐들어왔던 중국이 이제는 국가 예산까지 등에 업고 기술력까지 갖춰서 다시 달려들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기버스 일렉시티 타운을 이미 개발해 공급 중이고 동남아를 겨냥한 라인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엔진이 바뀐 뒤에도 기사들과 쌓아온 신뢰가 여전히 방어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베트남 기사들이 전기버스를 처음 타보고 내리는 판단에 달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매일 그 고개를 넘는 기사들이 내리게 될 겁니다. 동남아 승용차 시장에서 기아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에 3대를 팔았어요. 같은 도로 위에서 현대 유니버스는 베트남 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기술 스펙표가 아니었어요. 중국이 압도적인 가격표를 들고 왔지만 하이반 고개에서 자멸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는 그 고개를 넘었어요. 눈앞의 가격보다 기사의 목숨을 지키는 기술이, 차 가치를 오래 보존하는 내구성이 결국 운수업체의 장부와 기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걸 경험이 증명한 겁니다. 그게 움직이는 부동산이 됐고 현대차 아니면 운전대를 안 잡겠다는 선언이 됐어요. 가격은 베끼고 후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숨이 달린 고개에서 기사들과 함께 쌓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복사할 수 없거든요. 그 신뢰가 은행 담보가 됐고 기사들이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버스 한 대를 판 게 아니라 기사와 업체와 은행이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값싸게 만들 수 없는 환경, 브랜드 충성도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 기술이 몸으로 증명돼야 하는 환경. 승용차 시장에서는 이 조건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버스 시장에서는 하이반 고개가 그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전기버스라는 새로운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과 국가 보조금을 들고 다시 접근하고 있고
내연기관 시절의 약점들도 하나씩 지워지고 있죠. 일본이 동남아 승용차 시장에서 60년 동안 쌓은 신뢰도 결국 전기차 한파도에 흔들렸습니다. 신뢰가 언제까지나 면역이 되진 않거든요. 내연기관 시절의 하이반 고개를 넘는데 수년이 걸렸다면 전기버스 시대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다음 고개를 현대의 전기버스가 어떻게 넘느냐가 그 해답이 될 겁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내연기관으로 밀려난 중국 버스가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의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도시 대중교통을 통째로 중국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계약들이 조용히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의 신호를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뉴스에선 잘 안 보이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